안녕하세요. 9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중간고사 시험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시험들 다 잘 보셨나요? 저는 그 목요일 날 하루 종일 시험 감독을 했었는데 1학년 시험 과목은 제가 C반만 들어갔죠. 2시간에 걸쳐서 이제 각 반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반이 나뉘었기 때문에 C반만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법과생활 과목 시험 감독일 때 이제 C반에서 이제 여러분한테 인사했는데 저 시험 감독하면서 박수 받은 거 처음이에요. 네, C반 학생들 열렬히 또 박수 쳐주고 또 환영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반 학생들도 다 시험들 다 열심히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답안지 잘 챙겨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끝까지 45분, 50분까지 꽉 시간 채워서 열심히 답안 작성해주고 다들 열심히 작성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잘 체크들 할게요. 네. 그래서 중간고사 시험들은 다 잘 보신 것 같고, 네, 아무 문제 없이 잘 시험이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보느라고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7주차 때 제가 여러분 우리 법과생활 과목에서 어떤 수업을 원하는지 앞으로는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좀 수업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치과 관련된 판례들, 사례들을 좀 많이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들 많이 준비해 와서 여러분 실제 치과 위생사로서 활동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치과에서의 의료사고들 위주로 좀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보고요. 여러분도 그런 사례 어떻게 법원에서 처리했고 판결을 내렸는지 확인하는 것도 의미 있는 그런 공부일 것 같아서 오늘 시간부터 준비를 했고요. 뭐 중간고사는 뭐 20점 만점이어서 제가 정말 잘 쓴 답안들 여러분들 상대평가로 20점, 뭐 15점, 뭐 이렇게 구분 정도 할 것 같아요. 그 이하 점수는 아니고 시험 봤으면 그래서 기본 한 15점 정도는 다 확보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뭐 잘 의견을 개진하고 설명한 학생들은 뭐 20점 만점 뭐 이렇게 점수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인원이 워낙 많아서 네 조금씩 매일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네. 평가를 미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답안 숫자로는 170부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이거 정도를 뭐 하루 이틀에 다 평가 내리긴 어렵거든요. 뭐 한 답안지당 10분씩만 읽어도 한 2, 3일 걸려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6, 70부 정도 답안 체크하다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거든요. 처음 채점할 때랑 이제 또 중간, 마지막 이렇게 또 평가가 한쪽으로 편향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한 2번 정도는 답안지를 읽고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네. 점수는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다들 열심히 쓰셨다면, 백지 내지 않았다면 백지 낸 사람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전체를 다 보진 않았거든요. 아무것도 안 썼는데 점수 줄 수는 없고 뭐라도 썼으면 기본 15점은 확보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시험 감독할 때 C반 학생들만 봤지만 학생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선배들 같은 경우만 해도 다
대면 수업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 중간고사 정도만 해도 한 7, 80% 정도 학생들 다 얼굴과 이름을 외웠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또, 시험 감독 잠깐 복도에 서 있었는데도 알아봐주고 인사 많이 해주고 해서,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즉, 과대표들 정도 얼굴을 알까요? 말고는 전혀 얼굴들을 한 명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시 보니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수업은 그래서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치과 의료 관련된 판례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치과나 뭐 치과 의원이나 치과 병원뿐만 아니라 의료 영역에 있어서 이제 사람이 다치거나 죽게 되면 형법상 처벌을 받게 돼 있죠. 형법상 과실치상죄나 과실치사죄로 이제 기소를 할 수 있는데요. 기소는 검사만 할 수 있죠. 기소라는 거는 수사를 다 마치고 이제 소송으로 갈지 말지 결정하는 단계가 되는데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다 마치고 수사가 종결되면 이제 이거는 죄를 따져 물을 수 있겠다.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겠다 하면 공소를 제기를 해요. 이 공소를 제기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검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기소 독점주의라고 해서 검사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검사가 이제 형사 사건에 있어서 뭐 죄를 물으려고 하면 이제 공소를 제기하는 그런 단계죠. 네. 여러분 법률적인 용어도 있으면 좀 더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뭐 지금 그래도 몇 년이죠? 꽤 오랫동안 법률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 16년은 넘은 것 같아요, 최소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 알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처음이어서 이런 용어나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또 있어서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여러분 네이버 카페에 뭐 이메일로라도 질문하시면 제가 더 답을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연락처 아시면은 뭐 카톡이나 이런 걸로도 문의하시면 제가 바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검사가 이제 기소를 하죠. 기소를 하면 이제 과실범의 경우에는 우리 형법상 266조, 267조에서 과실치상죄 그리고 과실치사죄, 과실치상이 266조고요. 과실치사죄가 267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병원이나 치과 의원이나 이런 데는 뭐 업무를 하는 중이었죠. 법원에서 업무라 하면 무슨 직업을 가지고 계속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런 정도로 파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치과병원이면 치과 의사 선생님, 치과 의사라든지 뭐 이렇게 기소를 하겠죠. 네. 그래서 기소를 하게 되면은 네. 그냥 과실치상이나 치사죄로 기소하는 게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사나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를 하게 돼요. 그냥 과실치상죄는 266조에서 벌금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류
이런 형이고요. 과실치사죄는 치상, 다친 것보다는 좀 더 치사, 죽는 게 좀 더 과하기 때문에 267조에서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껑충 뛰죠. 근데 이게 이제 업무상에 붙으면 더 뛰어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다치거나 죽게 하면은 5년 이상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로 형이 과실치사에서 2년 이하의 금고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엄청 뛰죠. 업무상이 되게 되면 5년 이하가 되기 때문에 3년 이상형 받으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딱 3년까지는 집행유예가 가능해요. 그래서 벌로 징역 3년을 구형한다. 그러면은 3년 교도소 살아야 되는데 다만 형의 어쩌고저쩌고 하기 전까지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하면은 집행유예 판결인 거거든요. 집행유예 되면은 3년 교도소 사는 게 아니라 4년 집행유예 추가가 돼서 그냥 교도소 가지 않고 집에 가요. 그래서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인데 실제 수용 생활을 하지 않는 게 집행유예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가 되면 이제 3년 이상형이 구형이 되면 집행유예 선고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직에 계셨던 부장판사 출신 교수님이나 이렇게 여쭤보면 판사분들이 과실범으로 이제 재판을 하게 되면 가장 제일 먼저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중요하다고 하신 게 주의 의무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가장 먼저 파악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주의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 의무 위반은 굉장히 또 과실범, 우리가 의료사고는 다 과실범이기 때문에 이 고의로 누구를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실범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과실범으로 갔을 때 제일 먼저 파악하는 게 주의 의무 위반인데요. 주의 의무 위반이라는 게 좀 어려운데 뭔지 확인을 하시고 우리가 치과 판결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실범에 해당하려면 주의 의무 위반했는지 여부를 가장 먼저 파악한다고 했는데 이 주의 의무 위반 이외에도 어떠한 결과가 발생해야 되겠죠. 그로 인한 결과가 발생해야 되고 그 주의 의무 위반한 것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법원에서 판단하는 주의 의무라는 거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의무와 회피할 수 있는 의무 이 두 가지가 다 있을 때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결과 예견 의무 그리고 예견했으니까 회피해야 되죠. 회피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그러면 주의 의무 위반이다 라고 해서 과실범위 업무상 과실범위 성립하게 되는 걸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치과 판결을 이제 지금부터 보겠는데요. 한번 여러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의사의 주의 의무란 무엇인지 일단 여러분 쭉 보면요. 치과 의료행위를 행할 경우 의료인은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해서 그 치료 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러한 주의 의무는 일반 의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일 영역의 평균적 의료인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니까 뛰어난 치과 의사나
뛰어난 의료인을 기준으로가 아니라 대학병원 수준의 평균적인 의료인이라면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치과 치료 중 발생한 의료 과실 사고에 대해서 의료인이 주의 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 사고 당시 일반적인 의료 수준 및 의료 환경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역시 의료 과실 일반론적 입장과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주의 의무에 관한 사례들은요. 치과 치료의 주된 진료 영역이면서 분쟁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철, 발치, 임플란트에서의 주의 의무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치과 진료의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마취와 치료 중에 발생한 응급 상황에서의 주의 의무도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는 대로 좀 많은 사례들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발치 과정에서의 주의 의무예요. 발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잇몸병의 진행 정도와 손상 정도에 따라서 이제 발치를 결정하는데요. 잇몸과 치아를 지지해주는 뼈, 치졸골이 녹아서 정상의 3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줄고 치아의 흔들림이 심하게 나타날 경우 아니면 또 충치로 인해 심하게 치아가 손상되어 정상적인 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근관치료, 신경치료라고 하죠. 신경치료 등 보존적인 방법으로 장기간 치료를 해도 염증과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발치를 해야 하죠.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로 기존에 발치할 수밖에 없었던 치아들도 미세현미경 수술, 조직재생술, 인위적 재식립술 등을 사용해서 보존할 수 있게 되었죠. 다만 이 경우에도 여러 변수에 의해서 치료의 성공률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발치는 가급적 지양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발치 전에 충분한 검사를 통해 보존 가능성을 확인해야 되겠죠. 따라서 충분한 검사 없이 이루어진 불필요한 발치의 경우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가 있죠. 그래서 법원 판결을 한번 보시면요. 법원은 치과 진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환자가 발치를 원하는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고 치과 의사로서 건강 및 위생상 발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환자에게 설명하여 주고 환자의 동의를 얻어 발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를 했고 설명 의무를 주의 의무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환자,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환자를 좀 너무 안타까워서 뭘 유리하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전혀 해줄 게 없다라고 하면은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이 설명 의무예요. 그래서 설명 의무를 다 해야 되는데 설명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은 주의 의무에 해당해서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치과 위생사로서 이제 활동하실 때 발치하고 어떤 몇 번, 하악 몇 번, 4번이면 4번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걸 치료할 예정이고 하악 4번 한다고 하고선 5번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5번 뺀다고 하고서 4번 빼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 치과 원장 선생님들 사례들 선배님들이 많이 있으셔서 여쭤보면 이 4, 5번이 굉장히 헷갈리신다고 해요. 그래서 한 번에 여러 환자들
이 최여가 여러 개 있으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꼭 실수 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피해를 본 경우가 있는데 20대 초반 이런 저희 조카 사례인데요. 그 조카가 이제 그때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 발치를 하러 가서 5명 듣고 했는데 4번 뽑는다고 하고서 5번 뽑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20살도 안 된 학생인데 그렇게 뽑아서 네, 그래서 그냥 치과 병원 의원들 다 보험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실수하신 거니까 보험 처리하시라고 해서 네, 보험 처리한 그 금액만 받고 앞으로 향후 10몇 년간 뽑은 이빨 이상 있을 시 케어해주기로 하고서는 합의를 했던 그런 상황인데 발치에서 그렇게 실수가 나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그 이빨을 생애를 뽑을 수 있어 하는데 이게 사업원이 좀 비슷하고 이렇게 좀 바쁘게 하다 보면 바꿔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치과위생사로 활동하시면서도 치과 원장분들이 이제 헷갈려 할 수 있으니까 여러 번이라도 다시 한번 몇 번이라고 이렇게 말해주면 그런 사고는 줄어들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사람이 생리를 뽑은 경우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면 이빨 안 났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아니어서 연구치가 새로 나오는 그런 어린이들이 아닌 경우에서는 다 이미 뽑힌 일을 가지고 보험으로 보험 청구해서 받는다고 해도 몇백 단위예요. 2, 300 정도? 네. 근데 평생 이빨은 없이 살아야 되는 거라 보상 받는 거에 비해서는 그냥 안 받고 그냥 내 이빨 갖고 싶은 게 사람들 심리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도 하악뿐만 아니라 이빨 치료할 때 있을 때 다시 한번 몇 번이다 이렇게 얘기만 해줘도 사고가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치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는 이제 출혈로 인한 부작용, 그리고 치근 파절 및 인접 치아 손상, 치조골 골절, 하치조설 신경 등 신경 손상, 악관절 장애, 발치 부위의 농양 발생 및 전위 등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치과의사는 발치 과정에서 신경 손상을 피하기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법원은 하악에서 맹출되는 치아를 발치할 때에는 치근 아래에 분포하는 신경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특히 제3대구치의 경우 치근이 하치조신경, 설신경에 근접되어 있어 발치 시 신경 손상을 주의해야 하는 점, 주로 발치 중 파절된 치근을 제거하기 위하여 무리한 소파수를 실시하거나 발치 기자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하여 신경 손상에 약이 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장애의 발생에 이 사건 시술 외에는 다른 원인이 개재했을 가능성이나 원고가 환자죠. 민사소송 제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고가 이 사건 장애로 초래하기 쉬운 내적 요인을 가진 신체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장애는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손상을 피하기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고의 의료 과실상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케이스까지만 보면은 1교시 수업 끝나겠네요. 그래서 발치 과정에서의 의사는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추어 최선의 주의를 다해야 한다. 예컨대 서열신경은 하지 조신경과는 달리 엑스레이 등에서 식별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매복치 발치 시 사랑니 원심 절개는 설측으로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는 등의 주의를 다해야 할 것이다. 여기 이 케이스는 사랑니 발치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또한 발치 이후에도 사후 진료를 철저히 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 예방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외에도 진료실에서 피해자의 좌측 하악 사랑니를 발치하는 수술을 진행한 후 사후 진료를 시행하지 않아 피해자의 입속에 금속 조각, 라운드바가 남게 하는 등 이물로 인한 통증이 발생하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사랑니 발치 수술을 하는 경우 치아의 파절, 인접치아 및 하지 조신경의 손상, 수술 도구인 절삭기, 라운드바의 파절 등으로 인한 수술 부위의 감염 및 염증 등 합병증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업무상 주요 의무가 있음을 밝힌 후 치료상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한 그런 판결입니다. 그래서 사랑니 발치할 때는 이런 또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하는구나 라고까지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지금 1교시에서는 이것까지 수업을 나가고요. 네. 지금 되게 밝은 날인데도 안에서는 조명을 켜야 되네요. 네. 그래서 1교시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2교시 수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